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밤 이야기 서재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게 보낸 하루, 힘들었던 일들. 이제 모두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조선시대 한양의 어느 명문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가족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며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중기 임진년 봄의 일입니다. 한양 북촌 청계천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배기에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대문 위에 청백리라 쓰인 현판이 걸린 그 집은 승정원, 우부승지를 지내는 최문선 대감의 댁이었습니다. 최승지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있는 성인이라 불렸습니다. 청렴결백하고 학문이 깊어 임금님께서도 중요한 일이 있으면 늘 그의 의견을 물으셨지요. 그날도 최승지는 서재에 앉아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진호가 인사드립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20살 청년, 최진호였습니다. 맏아들답게 의젓한 태도로 큰 절을 올렸습니다. 오냐, 들어오너라. 오늘 성균관 강의는 어떠하였느냐? 율곡 선생의 성악지묘를 배웠사온데 참으로 깊은 뜻이 담긴 글이옵니다. 최승지는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학문에 열심이니 아비로서 기쁘구나. 하지만 진호야, 글만 읽지 말고 세상 이치도 함께 배워야 한다. 책 속의 이치를 삶에 적용할 줄 알아야 진정한 선비지. 명심하겠사옵니다, 아버님. 그때 마당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라버니, 제가 그린 그림 좀 보세요. 15살 딸 연아가 치마폭을 날리며 뛰어왔습니다. 손에는 방금 그린 듯한 그림 한 폭이 들려 있었습니다. 연아야, 규수가 그리 뛰어다니면 어찌하느냐? 하지만 최승지의 목소리는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다정한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아가 내민 그림을 보자 최승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이 정녕 내가 그렸단 말이냐? 그림 속에는 매화나무 한 그루가 달빛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가지마다 하얀 꽃이 피어 있고 그 아래로 한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분놀림이 섬세하고 구도가 뛰어났습니다. 네, 아버님. 우리 가족이 젖들의 매화나무 아래 앉은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훌륭하구나. 이 솜씨라면 궁중화원도 부럽지 않겠다. 바로 그때 대문 쪽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막내 도련님께서 돌아오셨네. 7살 막내 동이가 서당에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작은 체구의 까만 눈동자가 반짝이는 개구쟁이였지요. 아버님, 오늘 제가 천자문을 다 외웠어요. 동이는 뛰어 들어오더니 신이 나서 천자문을 줄줄 외워댔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이상한 이야기를 섞어 넣었습니다. 천지연왕. 그런데 아버님, 하늘이 까만 것은 밤이 되어서고 땅이 누런 것은 가을이 되어서래요. 그럼 봄에는 땅이 무슨 색이에요? 초록색인가요? 허허, 이놈이. 온 집안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최승지 댁 사랑채에는 따뜻한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안주인 한씨 부인이 손수장을 담그고 나무를 묻힌 소박하지만 정갈한 상이었습니다. 비록 승지 댁이었지만 청렴한 집안이라 반찬 가짓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 대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한씨 부인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최승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임금님께서 나에게 중대한 문서 한 통을 맡기셨소. 문서라니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오. 다만 나라의 운명이 달린 중요한 것이라는 것만 알아두시오. 이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했다가 때가 되면 임금님께 돌려드려야 하오.
한씨 부인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그런 중요한 것을 혹시 위험한 것은 아닌가요? 걱정 마시오. 임금님을 믿고 나를 믿으시오. 최승진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최승진은 서재 한쪽 벽에 숨겨둔 비밀 공간에 그 문서를 보관했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사히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우리 가문이 지켜내야 한다. 최승진은 작게 중얼거리며 촛불을 껐습니다. 그러나 그는 몰랐습니다. 이미 어둠 속에서 탐욕스러운 눈들이 이 집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그로부터 사흘 뒤 한양 남산 자락 기와집이 즐비한 부촌에 김대감의 저택이 있었습니다. 대문만 해도 최승지 댁의 3배는 되어 보이는 큰 집이었습니다. 김대감, 아니 정확히는 김영철은 병조 판서의 자리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재산이 늘어난 것은 관직의 녹봉 때문이 아니라 온갖 뇌물과 부정부패로 모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대감의 서재에는 수상한 사내 셋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이 알아본 바로는 최승지 댁에 중요한 문서가 숨겨져 있다 하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가 허리를 굽히며 말했습니다. 김대감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그 문서가 정말 있단 말인가? 예, 분명합니다. 임금님께서 최승지에게 은밀히 맡기신 것으로 그 안에는 조정 대신들의 비리 명단이 적혀 있다 합니다. 김대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문서 안에는 자신의 이름도 분명히 적혀 있을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임금님 손에 들어간다면 자신은 물론이고 일가 친척 모두가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었습니다. 그 문서를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한다. 아니, 없애버려야 한다. 하오나 대감마님, 최승지 댁은 경비가 삼엄하여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돈은 얼마든지 쓰겠다. 그리고 김대감의 입가에 음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최승지를 역적으로 몰아버리면 어떻겠는가? 예? 생각해보게. 만약 최승지가 역모를 꾸민다는 소문이 퍼지고 증거까지 나온다면 임금님께서도 그를 믿지 못할 것이네. 그때 우리가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그의 역모를 막았다고 하면 되지 않겠는가? 사내들은 서로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계책이 기막히십니다, 대감마님. 좋아. 내일 밤 최승지 댁에 사람을 들여보내라. 문서를 훔쳐오되 증거를 남겨 역모의 흔적이 있는 것처럼 꾸며놓아라. 그리고 김대감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불을 지르라. 증거를 남기지 말고. 이틀 뒤 보름달이 환히 뜬 밤이었습니다. 최승지 댁에는 평화로운 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서재에서 글을 읽고 연하는 방에서 술을 놓고 있었으며 동희는 벌써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부엌에서 내일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고 최승지는 마루에 앉아 하늘의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밤에는 매화 향기가 더 그윽하구나. 최승지는 뜰의 매화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침 꽃이 한창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불이야! 불이야! 갑작스러운 고함 소리가 대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최승지가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무슨 일이냐? 대문을 열자 관군들이 몰려들어왔습니다. 앞장선 것은 포도대장이었습니다. 최문선! 임금님의 명을 받들어 그대를 체포한다! 역모를 꾀한 죄로 그대를 잡아들인다! 순순히 따라오라! 역모라니 무슨 헛소리여? 나는 임금님을 누구보다 충성스럽게. 증거가 있다! 포도대장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왕을 폐하고 새 임금을 세운다는 내용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명이오. 내가 그런 글을 쓸 리 없소. 그대의 서재에서 발견된 것이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말라! 관군들이 최승지를 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진호가 뛰어나왔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아버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내 놈도 역적의 자식이로구나. 함께 잡아들여라. 안 됩니다. 연하와 한씨 부인도 뛰어나왔지만 관군에게 밀쳐졌습니다. 바로 그때 서재 쪽에서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불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하인들이 물을 길어오기 시작했지만 불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동이가 아직 방 안에 있어요. 한씨 부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진호가 불길을 무릅쓰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잠시 후 그은 얼굴로 동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무서워요. 동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최승지, 내 죄를 인정하느냐? 나는 결백하오. 이것은 누군가의 음모요. 최승지는 끌려가면서도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아이들을 잘 지켜주시오. 한씨 부인이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불길은 점점 커져갔고 이웃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역적의 집이라더니 하늘이 벌을 내리는구나. 저 불길을 보게. 죄를 지으면 절이 되는 거야.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최 씨 가문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최승지 댁이 있던 자리에는 검게 탄 기둥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멍하니 폐허가 된 집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호, 연하, 동이 삼남매도 어머니 곁에 모여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선 너희 아버지를 뵈러 가야겠구나. 하지만 감옥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역적의 가족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그들을 피했습니다. 심지어 침을 뱉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저리 가, 역적의 자식들. 에이, 더러운! 연하는 어린 동이의 눈을 가렸습니다. 동이야, 무서워하지 마. 우리가 지켜줄게. 간신히 감옥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차가운 쇠창살 너머로 최승지가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 한씨 부인이 목이 메었습니다. 여보, 그리고 우리 아이들 무사하구나. 최승지의 목소리는 약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관가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하겠습니다. 아버님은 절대 역적이 아니라고. 진호야, 최승지가 아들의 말을 막았습니다. 아무 소용없다. 이미 증거가 조작되었고 나를 모함한 자들의 세력이 너무 크다. 어린 너희들이 맞설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동이가 울먹였습니다. 최승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라. 내일 아침 나는 유배를 떠난다. 아마도 살아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 아버님,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이것은 분명 누군가의 음모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다. 최승지는 품속에서 작은 매화나무 가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감옥 마당에 피어있던 것을 꺾어온 것이었습니다. 여보, 이것을 받으시오. 이것은 우리 집들에 있던 매화나무. 기억하시오? 그 나무는 아직 살아있을 것이오. 뿌리가 깊으니까. 최승지는 세 자녀를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진호야, 너는 총명하니 어디를 가든 살아남을 것이다. 하지만 신분을 숨겨라. 죄시성을 함부로 밝히지 말고 때를 기다려라. 네, 아버님. 연아야, 내 그림 솜씨를 잊지 마라. 그것이 언젠가 우리 가문의 누명을 벗기는 열쇠가 될 것이다. 아버님. 동이야, 우리 막내. 최승지는 울고 있는 막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말재주가 뛰어나구나. 그 재주를 잘 살려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세상의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도 큰 힘이 된단다. 네.
동희가 눈물 콧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최승진은 매화가지를 셋으로 꺾어 세 자녀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간직하거라. 그리고 기억해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뒤 이맘때 매화꽃이 피는 봄날, 보름달이 뜨는 그날 밤, 한양으로 돌아오너라. 우리 집터에 남아있을 매화나무 아래에서 다시 만나자. 아버님, 정말 살아계실 수 있나요? 진호가 물었습니다. 최승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르겠구나. 하지만 설령 내가 없더라도 너희들끼리라도 꼭 만나거라. 우리는 가족이다. 피는 물보다 진하고 가족의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 법이란다. 당신, 한씨 부인이 쇠창살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당신도 아이들과 함께 살아남으시오. 그리고 10년 뒤 매화나무 아래에서 다시 만납시다. 네. 꼭 살아서 돌아오세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가족들은 차가운 감옥 밖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서로를 끌어안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틀 무렵, 관군들이 최승지를 끌고 나왔습니다. 최문선, 이제 유배지로 떠난다. 마지막 인사를 하라. 최승지는 묶인 손으로 가족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있거라. 모두 건강하게 살 거라. 아버지, 당신, 아버지, 세 남매와 한씨 부인의 울부짖음이 새벽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레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승지를 태운 수레는 점점 멀어져 갔고 마침내 아침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한씨 부인과 세 남매도 한양을 떠나야 했습니다. 역적의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혀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우리 어디로 가야 하나요? 동희가 물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멀리 한양 성곽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선 우리는 살아남아야 한다. 그리고 10년 뒤 꼭 다시 여기로 돌아올 거란다. 그들은 각자의 길을 떠났습니다. 진호는 북쪽으로, 연화는 남쪽으로, 동희는 서쪽으로, 한씨 부인은 동쪽으로. 뿔뿔이 흩어진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함께 있으면 역적의 가족임이 쉽게 드러나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로 흩어져 신분을 숨기고 살아야 했습니다. 10년 뒤에 꼭 만나자. 매화꽃 필 때, 보름달 뜨는 밤에 우리 꼭 만나자꾸나. 네 사람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한양 성곽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고 어디선가 매화향기가 희미하게 퍼져왔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전라도 전주 남부시장 한 구석에 작은 국밥집이 하나 생겼습니다. 간판에는 정성국밥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 주시오. 저기요. 여기도 국밥 하나 주시오. 아침부터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주방에서는 한 여인이 땀을 뻘뻘 흘리며 국밥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씨 부인이었습니다. 한양을 떠난 뒤 한씨 부인은 온갖 일을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빨래를 해주고 바느질을 해주고 남의 집 일을 거들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악착같이 일해서 모은 돈으로 이 작은 국밥집을 차린 것이었습니다. 손님, 국밥 나왔습니다. 한씨 부인이 뚝배기를 들고 나가려는데 발이 꼬였습니다. 하마터면 국물을 쏟을 뻔했습니다. 아이고, 아줌마, 조심하시라우. 손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씨 부인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양반과 규수로 자라나 평생 집안 살림만 맡아왔던 그였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 너무나 서툴렀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나서 한씨 부인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를 아는 것이 이럴 때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국밥 26 그릇, 쌀값 빼고
나무값 빼고 계산을 해보니 겨우 손해를 면한 정도였습니다. 휴, 이렇게 해서 언제 돈을 모으나.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10년 뒤 한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혹시라도 자신을 찾아올 때를 대비해 한 곳에 정착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평생 양반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말투를 바꾸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아줌마, 국밥 하나. 이보게, 잠시만 기다리시게나. 곧 정성스럽게 끓여드리겠네. 손님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줌마, 무슨 양반 말투를 쓰시오? 아, 아닙니다. 한씨 부인은 황급히 말을 바꾸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저 아줌마 웃기네. 국밥집 주모가 무슨 이보게 하고 그러대. 원래 양반집 출신인가? 한씨 부인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참아야 한다. 견뎌야 한다. 이것도 살아남기 위함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씨 부인은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아이고, 손님. 어서 오세요. 뭐 드실래요? 말투가 어색하긴 했지만 그래도 장터 사람들 말투를 흉내내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끓이는 국밥이 다른 집보다 맛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양반집 안주인으로서 손님 접대용 음식을 만들던 솜씨가 여기서 빛을 발한 것이지요. 아주머니, 이 집 국밥 진짜 맛있어요. 비결이 뭐예요? 그야 정성이지요. 정성. 한씨 부인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전주에서 제일 맛있는 국밥집이라는 소문까지 났습니다. 하지만 한씨 부인의 마음속에는 늘 가족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가게 문을 닫고 나면 품속의 매와 가지를 꺼내보았습니다. 말라버린 가지였지만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진호야, 연아야, 동이야, 그리고 당신 모두 건강하게 살아있겠지. 꼭 10년 뒤에 다시 만나자. 한씨 부인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같은 시각 경상도 안동 넓은 기와집 사랑채에서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에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인이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셨느니라. 책을 읽는 청년은 21살의 진호였습니다. 그가 글을 읽어주는 사람은 이 동네 부자 양반인 박첨지였습니다. 박첨지는 돈은 많았지만 그를 전혀 몰랐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것이 평생 한이었지요. 공자께서는 또한 진호가 계속 책을 읽어주자 박첨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척했습니다. 사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남들에게 나도 경서를 읽는다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양을 떠난 진호는 처음에는 서당 훈장 일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신분을 증명할 문서가 없어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 박첨지 댁에서 책 읽어주는 머슴을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진호야, 박첨지가 불렀습니다. 예. 나리, 오늘 읽은 책 내용을 오늘 저녁 손님들 앞에서 다시 읽어주게. 내가 경서를 읽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말이야. 예. 알겠습니다. 진호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총명하게 자라라고 가르쳐 주신 학문이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박첨지 댁에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박첨지, 오늘은 무슨 학문 강론이 있다고 들었는데? 허허, 그럼세. 내 요즘 논어를 읽고 있다네. 박첨지는 으스댔습니다. 오호,
박첨지도 이제 학자가 다 됐. 손님들이 둘러앉자 진호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 읽은 논어의 구절을 설명하겠습니다. 진호는 침착하게 책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풀어서 쉽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이란 다른 사람을 내 몸같이 아끼는 마음입니다. 남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 내가 아픈 것처럼 여기고 남이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하는 것이지요. 손님들이 감탄했습니다. 오, 박첨지. 저 젊은이는 누구인가? 허허, 내 집에 있는 서생일세. 똑똑하지? 박첨지는 마치 자기가 가르친 것처럼 뽐냈습니다. 진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것도 살아가는 방법이겠지. 그날 밤 진호는 헛간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머슴의 신분이라 제대로 된 방도 없이 헛간에서 지냈습니다. 볏짚을 깔고 얇은 이불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진호는 품속에서 매와 가지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아, 모두 잘 지내고 있을까요? 그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9년, 이제 9년만 더 견디면 다시 만날 수 있겠지. 진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한 가지 다짐이 있었습니다. 이 학문을 언젠가 제대로 쓸 날이 올 것이다.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킬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진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무렵 충청도 공주 한 청년이 큰 보따리를 메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갓을 눌러쓰고 남루한 옷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상했습니다. 손이 너무 하얗고 고왔습니다. 목소리도 어딘가 가늘었지요. 그 청년은 바로 남장을 한 연하였습니다. 한양을 떠난 후 연하는 깨달았습니다. 여자 혼자서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머리를 잘라 남장을 하고 이름도 연우라고 바꾸었습니다. 저기 그림 그려주는 화공이 지나간다. 어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연하는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그림을 그려주고 약간의 돈을 받았습니다. 초상화를 그려주기도 하고 병풍 그림을 그려주기도 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어린 화공이 그림을 잘 그리나? 마을 이장이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한번 그려보시지요. 마음에 안 드시면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연하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장은 한번 시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을 어귀에 큰 소나무 그림을 그려주게. 알겠습니다. 연하는 화선지와 붓을 꺼냈습니다. 연하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먹을 갈고 붓을 적시고 종이 위에 선을 그어나갔습니다. 단번에 그린 소나무는 마치 살아있는 듯했습니다. 굵은 줄기에서 뻗어나간 가지들이 하늘을 향해 힘차게 뻗어 있었고 잎새 하나하나가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이거 웬만한 궁중 화원보다 낫는데? 젊은 나이에 실력이 대단하구만. 이장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네, 혹시 어디서 그림을 배웠나? 연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부님께 배웠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어렸을 적부터 그림을 가르쳐 주셨고 어머니도 자수 솜씨가 뛰어난 미적 감각을 물려주셨던 것이지요. 대단하네. 이 정도 실력이면 한양에 가도 화원 자리를 얻을 수 있겠어. 사람들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한양,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곳이지만 아직은 아니야. 연하는 그림을 그리며 돈을 벌었지만 다른 목적도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단서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양의 소식, 조정의 움직임, 그리고 혹시라도 최승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어느 날 밤
주막에서 술꾼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이봐, 들었나? 요즘 김병판이 또 뇌물을 받았다던데. 쉿, 조용히 해. 그 양반 귀가 얼마나 밝은데. 그래도 참, 최승지 사건 이후로 더 기승을 부리는 것 같더라고. 최승지. 아, 그 역적 말이야? 연하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역적이 아니었다는 소문도 있던데. 쉿, 그런 소리 하면 자네도 잡혀갈 수 있어. 연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분명 누명이에요. 저는 믿어요. 언젠가 증거를 찾아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거예요. 연하는 품속의 매화 가지를 만졌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연하는 웃고 있었습니다. 같은 해 가을, 경기도 수원. 장날이면 북새통을 이루는 큰 장터에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8살. 작은 체구의 까만 눈동자가 반짝이는 동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동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묘하게 사람들의 귀를 끌었습니다. 옛날 옛적 한 양반이 살았는데요. 동이는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양반이 아주 욕심이 많았어요. 돈도 많고 땅도 많고 집도 컸지만 만족을 몰랐지요. 그래서 구경꾼 하나가 물었습니다. 어느 날 이 양반이 산속에서 도깨비를 만났어요. 도깨비가 말했지요. 소원 3가지를 들어주마. 그런데 동이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양반이 첫 번째 소원으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뭔데? 내 이웃이 가진 것의 반을 내게 달라. 그랬어요. 뭐? 왜? 자기가 직접 부자가 되는 것보다 이웃이 가난해지는 것을 보고 싶었던 거죠. 아이고, 그 못된 양반.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동이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그 양반이 결국 욕심 때문에 망하는 이야기였는데 중간중간 웃음 포인트가 있어서 사람들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와, 이 꼬마 이야기 잘하네. 다음에 또 오면 들어야겠어. 사람들이 동전을 던져주었습니다. 동이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동이가 이렇게 장터의 이야기꾼이 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한양을 떠난 후 동이는 한 엿장수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장터마다 돌아다니며 엿을 팔았는데 동이를 불쌍히 여겨 데리고 다니게 되었지요. 동이야, 넌 말재주가 좋으니까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려주면 어떻겠니? 이야기요? 그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면 사람들이 모여들잖아. 그럼 내 엿도 더 많이 팔리고. 그렇게 시작된 것이 동이의 이야기꾼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이는 점점 실력이 늘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웃음이 나오는 타이밍, 감동을 주는 방법 모두 익혀갔습니다. 그런데 동이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보를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장터에는 온갖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상인, 농부, 나그네, 관리, 심지어 도둑까지. 그들은 장터에서 물건을 사고 팔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이는 그 이야기들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김병판이 또 뇌물을 받았대. 최승지 사건 기억나? 그거 억울한 일이었다는 소문이 파다하더라고. 요즘 조정에서 당파 싸움이 심하다던데. 온갖 소식들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동이는 이것들을 모두 기억했습니다. 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꼭 기억해두자. 어린 나이였지만 동이는 영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이 파한 후 동이는 한강변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매와 가지를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 모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강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이야기를 들려주고, 사람들을 웃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소식도 듣고 있어요. 동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9년만 더 지나면 다시 만날 수 있겠죠?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아 계셔야 해요. 약속이에요. 동희는 매와 가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박힌 밤하늘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전주의 국밥집은 점점 번창했습니다. 한씨 부인은 이제 장터에서 가장 유명한 국밥집 주인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가끔 양반 말투가 튀어나오긴 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조차 재미있어 했습니다. 정성국밥 아줌마. 오늘도 이보게 해주시오. 허허, 이 사람들. 놀리지 마시게나. 웃음소리가 가게에 가득했습니다. 안동의 박첨지 댁에서 진호는 점점 더 인정받는 서생이 되었습니다. 그의 학식은 이미 주변에 소문이 났고 다른 양반집에서도 그를 초청하곤 했습니다. 이보게, 우리 집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쳐 주게. 하지만 진호는 여전히 신분을 숨기고 조용히 살았습니다. 팔도를 떠돌아다니던 연하의 그림 실력은 날로 향상되었습니다. 이제는 귀신 같은 화공연우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산수와 초상화 무엇이든 그려냈지요. 그리고 동희는 이제 15살 소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키도 훌쩍 자라고 목소리도 굵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꾼으로서의 실력은 여전했습니다. 아니, 더 뛰어났습니다. 오늘은 의적 홍길동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동희의 이야기는 이제 여러 고을에 소문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동희가 오는 날만을 기다렸지요. 그렇게 8년이 흘렀습니다. 4사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가끔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밤마다 눈물을 흘렸고, 진호는 머슴 신분이 창피해 죽고 싶을 때도 있었고, 연하는 여자인 것을 들킬까봐 전전긍긍했고, 동희는 가족이 너무 보고 싶어 울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이겨냈습니다. 품속에 매와 가지를 꺼내볼 때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10년 뒤 매화꽃이 피는 봄날, 보름달이 뜨는 밤, 한양 매화나무 아래에서 다시 만나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4사람은 오늘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속한 10년이 다가왔습니다. 그해 봄. 임진년으로부터 정확히 10년이 지난 해였습니다. 전주의 한씨 부인은 국밥집 문을 닫았습니다. 아줌마, 왜 가게 문을 닫으세요? 단골 손님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잠깐. 고향에 다녀와야 할 일이 있어서요. 고향이요? 어디신데요? 한양입니다. 한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만에 돌아가는 한양. 그곳에서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한씨 부인은 그동안 모은 돈을 싸들고 길을 떠났습니다. 안동에서도 한 청년이 길을 나섰습니다. 진호, 어디 가는가? 박첨지가 물었습니다. 날이,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에 가야 합니다. 과거? 자네가? 예, 제 꿈이었습니다. 진호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10년 동안 나리댁에서 신세를 졌습니다. 이제 제 길을 찾아 떠나겠습니다. 그런가? 그래, 가보게. 장원급제하게. 박첨지는 아쉬웠지만 보내주었습니다. 진호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메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가슴 속에는 매와 가지와 10년 동안 갈고 닦은 학문이 있었습니다.
충청도 어느 마을에서는 떠돌이 화공이 주막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장, 저 한양으로 갑니다. 갑자기 여기서 그림 그려주면 돈을 더 주겠다고 했잖아? 죄송합니다. 꼭 가봐야 할 일이 있어서요. 연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0년간 숨겨왔던 여자로서의 정체성을 언제까지 숨길 순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연하도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수원 장터에서는 청년이 된 동희가 엿장수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동희야, 어디 가려고? 한양에 가족을 만나러 갑니다. 동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0년 전에 약속했거든요. 꼭 다시 만나자고. 그랬구나. 가거라. 그리고 가족들을 꼭 만나거라. 할아버지는 동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동희도 한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네 사람은 각각 다른 곳에서 출발했지만 모두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한양, 그곳의 매화나무 아래 10년 만의 재회를 위해 한양은 10년 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리는 더 번화해졌고 사람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북촌 언덕배기, 최승지 댁이 있던 그 자리, 여전히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역적의 집터라 아무도 그곳을 건드리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폐허 한가운데 매화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10년 전 불에 그을렸지만 뿌리가 살아있었던 그 나무가 다시 자라나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하얗고 고운 매화꽃이 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랐습니다. 동쪽 하늘에서 크고 둥근 달이 떠오르더니 온 세상을 밝게 비췄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구나. 한씨 부인이 폐허가 된 집터에 첫 번째로 도착했습니다. 10년 전과 똑같은 자리, 매화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당신, 진호야, 연아야, 동이야, 제발 살아서 오기를. 한씨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저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진호였습니다. 진호야. 어머니, 모자는 10년 만에 부둥 켜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시죠? 제가 꿈을 꾸는 건가요? 진호야, 우리 아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혹시. 갓을 쓴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라버니? 연아야. 연아야. 연아도 달려왔습니다. 세 사람은 얼싸안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연아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아니, 남장을 하고 있었구나. 응, 그래야 안전했어.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한 청년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형님, 누나. 동이야. 막내야. 동희가 달려와 가족들의 품에 안겼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동희는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네 사람은 매화나무 아래에서 한참을 울고 또 울었습니다. 1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울음이 잦아들자 한씨 부인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는. 모두 침묵했습니다. 아버지 최승지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유배지에서 돌아오시지 못한 걸까요? 진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분명 살아계실 거야. 연아가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낮고 깊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매화나무 뒤편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백발의 주름진 얼굴,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1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아버지, 아버님, 당신, 아버지, 최승지였습니다. 10년 만에 유배에서 풀려나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모두들 약속을 지켜주었구나. 최승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 식구는 매화 나무 아래에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달빛이 그들을 환하게 비추고 매화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10년 동안 흩어져 있었던 가족이 드디어 다시 만났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5 식구는 매화나무 아래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진호가 물었습니다. 최승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배지는 저 멀리 북쪽 변방이었다. 거친 땅이었지.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단다. 너희들과의 약속이 있었으니까. 최승지는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배지에서도 나는 계속 생각했단다. 누가 나를 모함했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알아내셨어요? 어느 정도는. 최승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병조 판서, 그자가 주동자였다. 임금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비밀 문서. 그 안에는 조정 대신들의 비리 명단이 적혀 있었단다. 김병판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지. 그래서 아버지를 제거하려 했던 거군요. 그랬던 것 같구나. 문서를 훔치고 나에게 영모의 죄를 씌웠지. 한씨 부인이 분노에 떨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임금님께 호소해야죠. 그게 쉽지 않소. 최승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10년이 지난 데다. 증거도 없고 김병판의 세력은 더 커졌소. 그리고 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나는 이미 역적으로 기록되어 있소.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이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연하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증거를 찾았습니다. 뭐라고? 모두의 시선이 연하에게 쏠렸습니다. 연하는 품속에서 낡은 천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제가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림으로 기록했어요. 보따리를 풀자 여러 장의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진호가 그림을 펼쳐보았습니다. 그림 속에는 김병판의 저택이 그려져 있었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매물을 받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증거로 쓸 수 있어. 하지만 동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김병판은 워낙 세력이 크니까.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결정적인 증거? 네. 예를 들면 김병판이 직접 저지른 범죄 현장을 잡는다거나. 모두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진호가 번쩍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혹시 김병판이 요즘 큰 연회를 준비한다는 소문 들으셨어요? 연애? 네, 제가 한양 오는 길에 들었는데 김병판이 자기 공로를 자랑하려고 임금님과 조정대신들을 초대한 큰 잔치를 연다고 해요. 최승지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를 이용할 수 있겠구나. 어떻게요? 그 자리에서 김병판의 죄를 폭로하는 거다. 임금님과 대신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한씨 부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우선 연회장에 들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들어가죠? 모두가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동희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동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다음 날 5 식구는 폐허가 된 집터의 한쪽에 임시로 거처를 마련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자, 제 계획은 이래요. 동희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우선 저는 이야기꾼으로 연회에 초대받을 거예요. 김병판이 손님들을 즐겁게 하려고 연희패를 부른다고 하던데 저도 끼어들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연하가 물었습니다. 누나는
화공으로 들어가세요. 김병판이 자기를 자랑하려고 초상화를 그리려고 화원을 부른다고 했어요. 누나의 실력이면 충분히 뽑힐 거예요. 좋아. 그럼 나는 진호가 물었습니다. 형님은 과거 시험을 보세요. 과거. 네. 마침 다음 주에 과거 시험이 있어요. 형님의 실력이면 충분히 급제할 수 있어요. 그럼 연애에 당당하게 참석할 수 있죠. 최승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우리가 연회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어떻게 김병판의 죄를 폭로할 수 있지? 그건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동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야기꾼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풍자극을 할 거예요. 김병판의 죄상을 이야기 속에 녹여서 모두가 알게끔. 그리고 나는 그림으로 증거를 보여주고. 연하가 이어받았습니다. 나는 학식으로 논리를 세우고 진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승지는 세 자녀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컸구나.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0년 전 어린 아이들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아버지. 좋다. 우리 함께 해보자. 우리 가문의 명예를 되찾고 김병판의 죄를 밝혀내자. 네. 5 식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날부터 각자의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진호는 과거 공부를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10년 동안 쌓은 학문을 총동원하여 완벽한 답안을 준비했습니다. 연하는 그림 실력을 더욱 갈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김병판의 죄상을 증명할 수 있는 그림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동희는 풍자극 대본을 썼습니다. 김병판의 죄상을 재미있고 날카롭게 풍자하되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 처벌받지 않을 교묘한 내용으로 한씨 부인은 집안을 정리하고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최승지는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한씨 부인이 남편이 쓰고 있는 문서를 보았습니다. 임금님께 올릴 상소문이요. 10년 동안 유배지에서 준비한 것이지. 상소문이요. 그렇소. 연회장에서 아이들이 김병판의 죄를 폭로하면 나는 이 상소문을 임금님께 직접 올릴 것이오. 우리 가문의 억울함과 김병판의 죄상을 낱낱이. 최승지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요. 사흘 후 성균관 과거 시험장. 수많은 선비들이 모여 시험을 보고 있었습니다. 진호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노나라. 진정한 충신이란 무엇인가? 진호는 붓을 들었습니다. 10년 동안의 생각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진정한 충신이란 임금의 잘못까지도 간언할 수 있는 신하다. 아첨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하며 나라와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자. 진호의 붓은 종이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 10년 동안의 서름, 정의에 대한 갈망, 모든 것이 글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 발표가 있었습니다. 장원급제. 진호! 뭐라고? 내가 장원을 했다고? 진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날, 김병판의 저택, 하원을 뽑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내 초상화를 그릴 화원을 뽑겠다. 각자 솜씨를 보여라. 여러 화공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남장을 한 연화도 있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인가? 연우라 하옵니다. 그래, 그림을 그려보거라. 김병판이 앉았습니다. 연화는 침착하게 붓을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갈고 닦은 솜씨가 발휘되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붓놀림으로 김병판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그런데 연화는 교묘하게 김병판의 인상을 조금 흉하게 그렸습니다. 탐욕스러운 눈빛, 교활한 인매, 아주 미묘하게 알아채기 어렵게. 오!
그러나 김병판은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이거 훌륭하구만. 위험이 넘치는구나. 그는 자신이 흉하게 그려진 줄도 모르고 좋아했습니다. 좋다. 내가 뽑혔다. 연애 때 내 초상화를 다시 그려라. 감사합니다. 연하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장터, 동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김병판 저택의 하인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야, 저 이야기꾼 정말 재미있대. 대감마님 연애에 부르면 어떨까? 소문은 김병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이야기꾼이라. 재미있겠구나. 연애를 더 흥겹게 만들 수 있겠어. 데려오너라. 예, 대감마님. 동희도 연애에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연애 당일, 운명의 그날이었습니다. 연애 당일, 김병판의 저택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붉은 비단 휘장이 드리워지고 금빛 촛대가 곳곳에 놓였습니다. 임금님을 비롯해 조정의 고관대작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오늘은 본관이 나라를 위해 궁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자리이옵니다. 김병판이 거들먹거리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억지로 박수를 쳤습니다. 김병판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의 세력이 워낙 커서 함부로 대들 수 없었습니다. 연회장 한쪽에서 진호가 다른 급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해낼게요. 다른 쪽에서는 연화가 그림 도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병판,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다. 그리고 무대 뒤쪽에서는 동희가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떨지 마. 난 할 수 있어. 세 남매는 각자의 자리에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자, 이제 연희를 시작하겠다. 김병판의 선언과 함께 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연회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다음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이야기꾼을 소개하겠다. 동희가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소인동이 오늘 여러 대감마님들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동희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탐욕의 대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옛날 옛적 한 대감이 살았습니다. 이 대감은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신하였지만 뒤로는 온갖 나쁜 짓을 저질렀지요. 허허, 재미있는 설정이구만. 김병판이 웃었습니다. 자기 이야기인 줄도 모르고. 이 대감은 백성들에게서 뇌물을 받았습니다. 쌀을 받고 돈을 받고 땅을 받았지요. 하지만 그것도 모자라. 동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충신을 모함하여 제거했습니다. 한 충신이 있었는데 임금님의 신임을 받던 훌륭한 분이었지요. 그런데 이 충신이 대감의 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감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충신에게 영모의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거짓 증거를 만들고 집에 불을 질렀지요. 갑자기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이야기 같았기 때문입니다. 김병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봐, 그 이야기는 대감마님,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입니다. 동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실제 일은 아니지요. 다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이야기 혹시 10년 전 최승지 사건 아닌가? 쉿, 조용히 하게. 동희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대감은 그 충신의 가족들도 모두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한 가족이 뿔뿔이 헤어져 10년 동안 고생하며 살아야 했지요. 김병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놈, 당장 입을 다물어라. 왜 그러십니까? 대감마님, 혹시 이 이야기가 실화라도 되나요? 동희가 순진한 척하며 물었습니다. 연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임금님도 흥미로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연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연하는 준비해온 그림들을 펼쳤습니다. 소희는 지난 10년 동안 팔도를 돌아다니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이런 장면들을 목격했지요. 첫 번째 그림. 김병판이 뇌물을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날짜와 장소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전라도 나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김대감께서 쌀백섬을 뇌물로 받으시는 장면이지요. 뭐라고? 김병판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다. 내가 그런 적 없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두 번째 그림. 김병판이 하인을 시켜 어떤 집에 불을 지르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은 10년 전 한양 북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최승지 댁에 불을 지르신 장면이지요. 연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최승지 사건이 정말 조작이었단 말인가? 임금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대감, 이게 사실요? 아니옵니다, 전하. 이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저 그림은 조작된 것이옵니다. 김병판이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그때 진호가 일어섰습니다. 전하, 소신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냐? 이번 과거에 장원급제한 진호라 하옵니다. 진호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소신은 최승지 최문선 대감의 아들입니다. 뭐라고? 연회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역적의 아들이 과거에 급제했다고? 잠시. 진호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역적이 아닙니다. 누명을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명을 씌운 자가 바로 진호는 김병판을 가리켰습니다. 김병판이옵니다. 너는 김병판이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증거가 있소. 증거를 대보시오. 증거라면 여기 있습니다. 연회장 뒤쪽에서 최승지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아버지. 최승지. 최대감께서 살아계셨구나.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최승지는 임금님 앞으로 나아가 큰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소신 최문선 10년 만에 돌아왔사옵니다. 최대감, 정말 그대요? 임금님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소신은 억울하옵니다. 역모를 꾀한 적이 없사옵니다. 최승지는 품속에서 문서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10년 전 전하께서 소신에게 맡기신 비밀 문서의 사본이옵니다. 소신이 미리 사본을 만들어 두었던 것이옵니다. 임금님이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조정 대신들의 비리 명단이 적혀 있었고 그 중에서도 김병판의 이름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병판! 전하. 그대가 최대감을 모함했단 말이오? 김병판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소신은 김병판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 임금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충신을 모함하고 나라를 속인 죄. 용서받을 수 없소! 끌어내라! 관군들이 들어와 김병판을 잡아 끌었습니다. 안 돼! 김병판의 비명이 연회장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김병판이 끌려간 후 임금님은 최승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최대감, 정말 오랜만이오. 전하,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소. 짐이 그대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소. 임금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옵니다. 전하, 이렇게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최승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임금님은 최승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짐이 선포하노라. 최문선 대감의 모든 죄를 사하고 명예를 회복시킨다. 전하. 그리고 승정원 좌승지의 자리를 내리겠소.
다시 조정으로 돌아오시오. 감사하옵니다. 전하. 최승지는 다시 한번 큰 절을 올렸습니다.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만세. 최대감 만세. 임금님은 진호에게도 눈길을 주었습니다. 그대가 이번에 장원급제한 진호인가? 예. 전하, 아버지를 닮아 훌륭하구나. 앞으로 조정에 큰 힘이 되어 주시오. 명심하겠사옵니다. 연하와 동희에게도 상을 내렸습니다. 화공 연우, 그리고 이야기꾼 동희. 그대들의 용기와 지혜가 진실을 밝혀냈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말하시오. 연하가 갓을 벗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흘러내렸습니다. 소인은, 아니, 소녀는 여인이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소녀의 소원은 단 하나,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옵니다. 물론이오. 그대 가족에게 옛 집터를 돌려주고 새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소. 감사하옵니다. 동희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소희는 앞으로도 이야기꾼으로 살고 싶사옵니다. 사람들에게 재미와 교훈을 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사옵니다. 좋소. 궁중 이야기꾼으로 임명하겠소. 감사하옵니다. 그날 밤, 최 씨 가족은 예전의 집터로 돌아왔습니다. 폐허였던 그곳에 이제는 새 집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화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하얀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돌아왔구나. 최승지가 매화나무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요. 10년 만에. 한씨 부인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아요. 연하가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함께야.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가족 최고예요. 동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5 식구는 매화나무 아래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그들을 비추고 매화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10년 동안의 고난이 끝나고 마침내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최 씨 댁은 예전보다 더 아름다운 집으로 다시 지어졌습니다. 대문 위에는 청백리라는 현판이 다시 걸렸고 뜰에는 매화나무가 더욱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최승지는 좌승지로서 다시 조정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하지만 여전히 정의롭게, 진호는 승문원에서 일하며 학문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아버지처럼 훌륭한 대감이 되는 것이 꿈이었지요. 연하는 궁중화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여자로서 그림을 그리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동희는 궁중 이야기꾼이 되어 임금님과 대신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장터에 나가 백성들에게도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지요. 한씨 부인은 다시 안주인의 자리로 돌아왔지만 가끔은 전주의 국밥집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국밥을 끓여볼까요? 허허, 그러시지요. 부인의 국밥이 그립소. 어느 봄날 저녁, 5 식구는 매화나무 아래 평상에 모여 앉았습니다. 아버지, 10년 전 이맘때 우리가 헤어졌었죠? 진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때는 정말 끝인 줄 알았지. 최승지가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속을 지켰어요. 동희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맞아. 매화나무 아래에서 다시 만난다는 약속. 연하가 매화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나무가 우리를 다시 이어준 거예요. 한씨 부인이 나무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매화나무처럼 겨울의 추위를 견디고 봄에 꽃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이겨냈구나. 바람이 불어와 매화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하얀 꽃잎들이 봄바람에 춤을 추듯 날아갔습니다. 우리 가족 앞으로도 쭉 함께 할 거죠? 동희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야. 약속해요. 약속한다. 5 식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달빛이 그들을 비추고 매화향기가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최 씨 댁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마침내 찾아온 진짜 봄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0년 동안 흩어져 있던 한 가족이 다시 만나 행복을 되찾은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가족과 헤어지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고 서로를 믿는다면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좋은 꿈 꾸시며 내일 아침 개운하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